원인 만해를 모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들도 길어도 이육사나 한용운이나 이상화나 윤동주 같이 이렇게 언어를 남긴 분들을 더 이렇게 우리가 심정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언어를 남기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너희들도 언어를 남겨라 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만화 선생의 마지막 트라이앵글의 점은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입니다. 물론 뭐 소설도 여러 편 쓰셨고 논설문도 있고 수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님의 침묵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불교대전이라는 것이 이 만해 선생을 설명하는 세 개의 텍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불교대전이고, 하나는 불교유신론이고, 하나는 님의 침묵입니다. 시편담주에는 미완이고요. 소설들도 물론 중요한 보조자료는 됩니다만 만해를 대표하는 텍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불교대전은 뭐냐면 제 식으로 비유하면 부처님의 눈을 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민중들의 영혼을 불교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님의 침묵은 뭐냐면 부처님의 눈을 중생으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해가 질 때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들이 바로 중생들인데 그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제도를 해야 되는데 설파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양식이 바로 문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님의 침묵은 그분이 사유하고 정점으로 부과했던 부처님의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바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대전 그 여기고요. 근데 이 시집이 48에 나와서 그런지 아주 성숙한 시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군말에 보면은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라고 했는데 그 님에 대해서 뭐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죠. 하나는 이제 그 트라이앵글에서 나오는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승려로서 이상은 부처님일 것이고, 다음에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상은 잃어버린 조국, 되찾아야 할 조국일 것이고, 시인으로서 되찾아야 할 것은 어떤 진리라든가 이상 이런 거라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침묵하는 시대니까 독립도 진리도 그다음에 부처님의 세계도 부재하는 것이죠. 그게 길을 잃은 어린 양이나 우리가 기르다고 할 때는 이제 그리워한다, 그리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선생님들 어디 그리워하거나 그리거나 이렇게 우리가 그럴 때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부재하는 것들이죠. 그게 지나간 시간을 소환하면 그리움이 되는 거고 미래에 올 것을 갖고 오면 예감이 됩니다. 그게 추억이든 예감이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르다는 말은 지금 존재하지 않은 것들은 다 우리의 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님은 지금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해석은 뭐냐면 조국인지 부처니 진리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실체로 substance, 실체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그것을 세속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끊임없이 유보되고 미실현되고 지금은 부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너희의 님은 뭐냐? 묻잖아요. 너희들의 님은 뭐냐? 저 이태리 독립사도 공부하셔가지고 마치니의 님이 이태리라면 칸트의 님이 장미라면 너희들의 님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헛것을 믿고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이 만해 사상의 총회. 다시 말해서 님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천착. 끊임없는 천착이라는 말은 결국 완성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과정적 실체만 있지 결과적 결실은 없는 그 과정이 님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게 군말에서 말한 님의 존재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읽는다면 만해 선생의 시는 전부 과정적입니다. 이쪽에서 완성해서 어떤 결론을 이렇게 설파하신 시가 단 한 편도 없는 겁니다. 다 존재와 부재가 서로 섞여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것의 과정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편의 작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텍스트가 지금 없어요. 근데 좀 기억에 의존해서 그렇지만 한 편이 여기 실려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보실래요? 님의 침묵이라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시집의 표제 전편 해설 중에 일부가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 앞에 게 작품이고 뒤에 게 해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설이 교과서에 실리는 게 거의 없는데 이상하게 그때 송욱의 님의 침묵 전편 해설에서 일부를 따서 그래서 송욱 선생을 고등학교 때 이름을 알았어요. 근데 다 이제 그 공부하고 나서 좀 이렇게 다시 그 옛날 그 전편 해설을 보니까 아 그냥 송욱 선생이 이게 실험적 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 작품 외우라고 했어요. 저보고 저희들 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착하니까 외웠죠. 근데 고등학교 때 외운 건 지금도 안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긴 작품을 외우는데요. 근데 지금 외우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는 여러분들 그 시각적으로 보시면 중간쯤 밑에쯤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역순으로 배치하는 거죠. 그럼 앞에 건 뭐고 뒤에 건 뭘까? 앞에 거는 서술어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서술어만 읽겠습니다. 갔습니다. 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눈 멀었습니다. 슬픔이 터집니다. 그 세 개를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뭐냐면 원래 있었던 것들의 부재입니다. 있었던 것들의 부재. 가고 떠나고 사라지고 날아가고 그다음에 눈 멀고 이런 세 개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뒤로 그러나 뒤에는 뭘까요? 부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거죠. 부재하는 걸 존재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들어부었습니다. 만날 것을 믿습니다.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휩쓰고 돕니다. 앞에 거는 존재했던 것들의 부재, 뒤에 거는 부재하는 것들의 존재입니다. 이게 불교적 변증법이죠. 역설에. 그럼 우리 삶은 뭐냐? 우리 삶의 시간적 흐름은 있었던 것들의 부재죠. 우리 젊음도 사라졌고, 첫사랑도 사라졌고, 나 좋았을 때도 사라졌고,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내 고향도 떠나왔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부재한 것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님은 있었다가 사라진 존재일까요? 없다가 돌아온 존재일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과정 실체일 뿐이다. 이런 게 이제 이 시들 이 한용운 선생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여러 그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지만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이 작품도 좋지만 한용운의 최고의 명표는 역시 알 수 없어입니다.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 침례가 하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이 멋있죠. 타고 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를 위한 약한 등불입니까? 하고 끝나는 그 작품은 알 수 없어요잖아요. 알 수 없다는 거는 알 길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도대체가 알 길이 없다. 그렇지만 내 능력 갖고는 알 수 없다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이자 불가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고요. 애초부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알 수 없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없느냐? 질문하잖아요.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답은 알아요 우리가. 님의 발자취거든요. 근데 님의 발자취라고 얘기해 봐야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알게 됐죠?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떨어지는 오동잎. 그 오동잎이나 실체가 있잖아. 그 다음에 그게 누구의 발자취냐? 님의 발자취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재의 영역이에요. 이건 사물이고 현상이고 이건 본질이고 끊임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붙여놓고 이 콜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질문해. 누구의 발자취냐? 그러면 님의 발자취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님의 발자취입니다라고 답변 안 하고 답변을 어떻게 하죠? 제목 있잖아 제목.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암과 모름이 동요가 됩니다. 우리는 알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도달하면 알아야 되는데 알을 향해서 가다가 도달하는 것이 알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알아간 겁니까? 알던 거를 몰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 내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 수많은 다른 비유들이 나오죠. 제가 오늘 이 만해 공부에 속하기 싫은데 전무상 원장님 계셔서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손해 먹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저기 제가 소월과 만에 이렇게 대비해서 재밌는 강의를 원래 좀 하는데요. 소월 선생님 얘기하면 제가 또 중학교 때는 복종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시작하는 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는 나룻배 행인. 그다음에 이별은 미의 창조, 그다음에 수의 비밀. 제가 그 만화의 명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보상 관장님이 서양의 그 수많은 자유론에 이 만물, 사물, 생명들의 자유에 대한 사유의 흔적이 없다. 만에는 자유는 인간의 범주에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생명 있는 존재, 그 생명들로 확장한 그런 철학이 있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 해방, 평등이니까 기치가. 근데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자기는 복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까 말한 거고 다르잖아. 자유가 캐치프레이즈인데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 이 사람 메조키스트인가? 이 사람 그럼 님이니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세속적으로 생각하다가도 시를 끝까지 읽어보면 자유와 복종이 반대말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자발성 안에서 통합되는 얘기입니다. 결혼 생활 해보시면 그게 그거죠. 잘 복종해야 자유롭다는 걸 안다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만에는 불교적 변증법의 사유가 시에 다. 그러니까 대립 나룻배 행위, 복종과 자유, 침묵과 언어 또는 해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또 하나의 지향, 아우페이벤을 통해서 다 통일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재는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재는 있었기도 했고 있을 것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언젠가 있었던 것이고 언젠간 있어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재와 존재가 같죠. 결국 같은 거예요. 그게 동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차원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없는데 존재케 하면 그렇게 하는 행위가 기루는 행위죠. 기루는 행위. 그다음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있는 행위가 침묵입니다. 있는데 왜 없는 것처럼 침묵을 해? 말을 해야지. 그렇지만 침묵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말하니까 그게 가장 큰 울림의 언어가 되죠. 그러니까 만에는 이 변증법적 구도를 소의 중요한 미학적 관점을 드러낸 시입니다. 이별은 미의 창조.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구절은 미는 이별의 창조입니다로 끝납니다. 미와 이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은 미의 창조라는 말 제가 이제 한국어를 이제 해보면 이별은 미의 창조니까 이별이 미를 창조한 것 같기도 하고 이별은 미의 창조니까 이별이 미가 창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어느 게 주어고 어느 목적인데 그 주어 목적을 한 서양식 문법을 확인하려는 저를 한 방에 날리는 건 맨 마지막 줄이죠. 바꿔놔야 돼. 미는 이별의 창조. 네가 해냈는데 그게 그거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별이 왜 아름다움을 창조합니까? 이별은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러나 이별이 있으므로 네가 창조되죠. 이별이 없으면 권태만 있잖아. 확정성만. 이별은 이제 유동성이고 변화죠. 그러니까 있었던 것들의 부재니까 또 다른 존재를 가능케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럼 미는 언제 창조되느냐? 그 이별이 있는 순간에 창조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인식론적인 우리 변증법도 이해가 되지만 세속적 지혜도 배우게 된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날카로운 감미로운 그 시가 감미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이렇게 썼으면 명작이 안 될 뻔했는데 날카로운 첫 키스 추억을 하면서 그 날카로움이 여러 가지 이제 키스하고 맞지 않잖아요.
날카로운 첫 키스라는 게 그런 그 상호 대립적인 걸 한 몸으로 묶어낸 수많은 그 표현과 신텍스와 논리를 통해서 한용운 선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침묵의 시대이지만 그건 아주 중요한 언어를 숨기고 있는 시대고 우리가 이별에 있지만 우리가 떠날 때 만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그런 그 긍정의 세계로 돌아옴으로써 우리 저 회유더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독일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존재를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라고 했어요. 궁핍한 시대의 시인. 그 제목을 김우창 교수가 평론집 제목으로 삼았어요. 근데 한용운을 얘기하면 침묵하는 시대의 시인이에요. 근데 해방이 됐고 한용운이 꿈꾸는 세상이 온 것 같지만 지금도 역시 우리는 님의 침묵의 시대를 삽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현상만 있다거나 있어야 할 것들은 오지 않고 없어야 될 것들은 와 있고 이미 와 있고 영원히 오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대, 궁핍한 시대. 그 시대에 그래서 한용운도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현재로 소환해서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만해선사께서 그 독립운동과 불교적 사유를 응집하고 함축한 위대한 언어를 세상에 남기셔서 우리가 지금 한용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남기지 않은 수많은 한용운들이 있었을 겁니다. 언어를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남겼는데 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겼지만 한용운만큼 쓰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사유와 실천이 값지지만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이 동명을 통해서 한용운을 단수로 기억하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헌신자들의 복수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용운 선생의 이 작품이 세속적으로 보면 연애시의 문법을 띠고 있고 가장 크게는 오도송이나 형이상학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탕진을 모르는 해석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용운 선사의 그 시에 또 다른 이제 이미 너무 학위 논문도 많이 나오고 이제 다 검증이 된 것 같아서 또 제3 동호 반복하는 것이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작품들 같은 거를 좀 더 앞에다 내세워서 우리 한용운 선생이 얼마나 그 부처님의 그 불교에서는 원래 우리가 구제를 그러니까 제도를 받아서 부처가 되는 거가 아니라 원래 부처였던 것을 재발견한다 그래요. 너희들이 원래 부처였다는 거예요. 원래. 응? 원래 부처가 아닌데 수도와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처였던 내가 어떻게 내가 부처였다는 걸 아는 거야. 어? 지금은 부처가 아닌데 이렇게 부재 이렇게 세속으로 남았으니까 그러나 원래 얘가 그것들을 알게 하는 언어가 저는 님의 침묵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의 독자는 물론이거나 많은 분들이 어쩌면 경전보다 더 친숙한 시적 언어를 통해서 내 안의 불성을 이렇게 만나는 순간도 님의 침묵이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석에 덧보태면서 스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들이 품고 있는 당대성과 현재성 그리고 정체성과 확장성 이거를 다 남기신 한용운 선생의 이제 내후년이면 이 시집의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만 그 기념의 성지인 우리 만해기념관에서 짧으나마 우리 선생님들께 만해 선생의 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